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인데요. 세무회계 필승의 황범석 대표 세무사님과 오늘 세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창문에 세금을 붙인다니까 창문을 없애고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엄청 아까워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가장 바쁜 5월이 지나셔서 조금 여유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나마 조금 그나마. 더. 네, 예. 요즘 세무사님 그 전세 보증금 사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안심전세 2.0에 보면 뭐 지방세, 국세 체납 여부를 좀 알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지방세랑 국세랑 뭐 걷는 데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세랑 국세는 사실 국세청에서 걷느냐, 예. 지자체에서 걷느냐 그 예. 차이가 가장 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세목별로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예.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법인세 같은 거는 국세 그건 이렇게 국세. 나뉘어집니다. 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체납에 예. 대해서 조금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체납의 개념이 고지서가 나가요. 예. 그러면 보통 고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체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체납이 되면 여태까지 뭐 국세청을 치면 법인세과,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과에서 이제 체납 징세과라는 쪽에 이제 넘어가요? 배정이 돼요. 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간이 좀 지나면 이제 독촉장이란 걸 날리고 그 독촉을 해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 압류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황범석 세무사님 집에 전세 사는데 네. 계약하기 전에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체납을.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 사실은 그게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 그걸 국세청 입장에서 알려준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그게 글쎄요. 그니 이제 저는 세입자로 사니까 네,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안 네, 되는지 네, 알 텐데 네, 네. 뭐 계약서를 써야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조사 공무원한테 바로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탈세한 자금으로 수십 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뭐 보험료를 대신 내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 네. 수출 물량을 빼돌려서 네.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거기다 이전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받은 돈은 동남아에 부동산 샀다면서요? 어떻게 안 걸리나요,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탈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속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모든 것을 100%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긴 네, 해요. 모든 걸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는 거죠. 복불복이라는 얘기인가요? 베팅을 하는 거죠. 내가 네. 걸렸을 때 이만큼 과세 될 건데 네. 안 걸리면 이만큼 이익이 있으니 네. 그 비율을 봤을 때 나는 그냥 걸리면 내더라도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네. 납세자들이 그걸 계속 트라이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외 탈세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네.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세금 체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걸려서 네네.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네. 이분이 뭐 국가의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경력을 쌓는데 문제가 될까요? 체납 사실만으로는 경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하면 네. 엄청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못 네.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약간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문제가 네. 생겼어요. 근데 네. 나중에 돼서 뭐 자녀가 공직자가 된다든지 네. 뭐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지 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다 한꺼번에 내면 네. 넘어가 주니까. 당장에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정보 영역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체납자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탈세한 체납자들도 있으시지만 사업이 망해서 체납자 되는 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체납자들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면 그런 의도적이지 않은 체납자들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이제 국세청에서도 고액 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가려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구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은 고의로 그랬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이 부동산 네. 세금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이잖아요. 다분히 의도적이시죠. 네. 이런 분들은 공직자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무조사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네. 연예인분들 뭐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내용 받으면 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잘못했나 보지. 음. 왜냐면 저는 사실 그냥 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불법, 위법, 탈법 뭐 그 음.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일반 납세자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세무조사가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매출액이 1,500억이 넘고 자산 기준이 2,000억이 넘으면 네. 매년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 그렇죠. 세무조사. 예, 맞습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나왔다 싶으면 둘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성공했구나. 아, 그리고 네,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나 보다. 아, 둘 중에 하나. 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 소득은 한 50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기획조사라든지 네. 아니면 수시조사로 뭐 이렇게 딱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네. 그게 100%가 아니라 80%, 90% 혐의가 있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 혐의가 있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 소명하시면 또 네. 이제 그게 정말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혐의 포착되는 경우 훨씬 많겠네요. 사실 그렇기도 한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증여세 조사, 자금치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코인을 하셨어요. 네.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어. 근데 코인으로 낸 수익은 국세청 소득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네. 국세청에서 몰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얘가 갑자기 집을 샀네. 아. 무슨 돈으로 샀지? 해서 조사 나갔죠. 네, 근데 100%로 딱 나가는데. 네, 근데 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분이 코인으로 사신 거라. 아, 그럼 지갑 열어보면 사실은 얼마나 그렇죠. 수익했는지 확인되니까 그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럼 그 코인 취득 자금이 얼마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익이 얼마냐 했는데 이분은 정말 깔끔하게 하신 분이라 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네. 예. 근데 이건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면 거기 뭐 탈탈 털린다던데. 네, 네. 사업하면서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세무조사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해법이라는 게 네. 항상 저희가 모든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썰때 딱딱 잘리면 좋은데 그 회색지대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가상화폐 하신 분처럼 그렇게 딱 소명이 되면 좋은데 네, 네,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법이 이쪽에서 보면 과세가 맞는데 또 이쪽에서 보면 과세가 아닌 경우도 예. 항상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실관계도 이게 부당할 수도 있는데 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거치다 보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세청의 과세는 항상 부당해 보이는 거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항상 부당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 잘 피해 가셨네 세무사님. 예. 저는 벌로 세무조사를 그러니까 정당한 거잖아요. 국세청에 세무조사하는 거. 그런데 그 기업을 좀 혼내줘야겠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나. 이게 사실 과거에 예. 과거에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재산권을 건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절차를 촘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권에서 마음대로 이걸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 만들어놨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어느 정권여야 막론하고 네. 그 부분을 뭐 썼던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네. 네, 네, 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세무사님이 국세청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잖아요. 네. 세무조사를 아까 정기조사도 있고 근데 얼마나 자주 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요. 지금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얼추.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건 하라 이렇게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초반에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아. 짜는데 재밌는 게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한 2만 3천 건에서 2만 건 정도를 1년에 세무조사를 했었어요. 국세청에서? 네, 네. 근데 그게 계속 줄어요.
계속 줄면서 지금은 한 14,000건 14,000건. 건까지 이게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계속 세무조사 횟수는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50건? 400건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예. 360으로 나눠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길어지는 조사도 있고 그렇죠. 네, 짧은 네, 조사도 네. 있는데 네, 네. 지금은 한 14,000건 정도 한다는 그렇죠. 1년에 한 말씀이시네요. 14,000건 정도. 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400건 이상 정도는 계속 세무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기간별로 이렇게 꾸준하게 제 생각처럼 매일 얼마씩 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몰아쳐서 하는 시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세무조사 갑자기 막 몰아치는 시기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약간 어느 때 뭐 부동산 이슈가 많이 생기면 또 그때 좀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네. 오. 1년의 건수는 얼추 비슷하게 네, 오. 그렇게 됩니다. 하기는 많이 늘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뭐 건수 늘린다고 해서 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건수를 늘린다는 시그널 자체가 근데 사실 상공인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이 또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씩 덜 해가는 추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명 네. 연예인이 세무조사 받았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뭘 되게 많이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으니까 네. 이 디테일 하다 보면 조금씩 잘못하는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나가진 않았을 거고 네네. 기사에서 세무조사 나갔다고 할 정도면 네네. 뭔가 중대한 잘못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다는 것만으로 나쁜 시그널이 된다면 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세무조사를 나가나요? 세무조사라는 게 저희가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세무조사라고 네. 이제 5년에 한 5년 번씩 만에 한 나가는 번씩? 그런 네.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액이 1,500억 되는 이상인 법인이거나 자산이 2,00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이면 매년 나가게 돼 있고 또 국세청 내부에 이제 성실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업체가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 이제 몇백 가지 이제 예. 그 항목을 오. 두고 이제 추세 분석, 시세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것도 조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기조사. 아, 이건 정기조사. 정기조사, 우리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고 이제 수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탈세 제보 들어오거나 아,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딱 국세청에 봤을 때 혐의가 명백해요. 그리고 뭐 가공 거래가 있다든지 그런 혐의가 거의 명백하거나 네. 이러면 또 조사가 나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기획조사, 뭐 어떤 이런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이 탈세 행위가 유용하니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해서 조사해보자 예. 하는 걸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조사가 기획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 네. 제가 언론에 있다 보면 네네. 탈세한 사례가 기사가 나오는 시즌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음. 1년에 몇 번 정도 네. 탈루한 사람들, 세금 탈루한 사람들 사례 같은 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네네네. 그거는 그때 조사를 했다기보다 그 사례를 모았다가 네. 국세청에서 이쯤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식이 그렇죠. 있거든요. 보도 자료를 내죠. 국세청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네.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아,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네, 네. 이런 행위 해도 너네한테 이거는 잡힐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이제 주는 거죠. 네. 그 예전에 네네. 국세청이나 세무 직원을 상대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트레이서라고. 아, 네네. 예, 네. 임시완 씨가 나온. 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거 보고서 네네. 검사보다 더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다 숫자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보고 네. 세금을 뭐 탈루했구만. 뭐 이러고. 네네네. 아니 저 장부를 보고 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 다 숫자라서 네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큰 기업 같은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의 큰 기업 같으면 그 다 숫자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 탈루액인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 금액이 어디로 그 장부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아, 임시완 씨라서 알았나 보다. 예. 장부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예. 이제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나가서 뭔가 대차가 안 맞는다든지 또 큰 금액이 쓰였는데 이게 뭐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서 뭐 해외 투자한다고 자본금이 나갔어요. 네. 그 막 한 몇백억이 나갔는데 그 실제로 투자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또 볼 거고 실제로 그거에 나갔는데 돈이 나갔는데 투자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예. 돈 써더라도 근데 그걸 혹시 뭐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지 그런 거 다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이 네. 분석 시스템이 있네요. 네네네. 네. 저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저희 PCI 시스템이라고 저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너무 간단한 게 PCI가 P가 이제 프로퍼티, 자산, C가 컨숨션, 소비, 예. I가 인컴, 소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산은 소득에서 내가 쓴 소비를 뺀 걸로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 소득, 저희 소득에는 뭐 증여받은 것도 들어갈 거고 뭐 네, 그렇겠네요. 팔 것도 들어가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매년 1억씩을 벌고 소비를 한 1억 가까이 하는데 갑자기 자산이 한 20억이 돼요.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네, 번 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돈은 어디서 났나? 그러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 가상화폐로 벌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또 내지는 이 사람은 매년 한 5천만 원을 버는데 예. 신용카드 쓰고 보니까 20억을 쓰고 있네? 그럼 이제 또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로또에 거죠. 당첨되셨나? 네. 네, 네, 네. 근데 국세청이요 이렇게 네. 이제 분석 시스템도 있으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네. 아니면 기업의 그런 걸 다 알 수 있나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네. 영풍문고가에서 책을 막 샀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제가 500만 원짜리 500만 원 책을 샀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저는 또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저희 아버지가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저한테 네. 갑자기 주식을 주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증여세 신고를 안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통지서라고 넣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그걸 안 한다면 또 그것도 모를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국세청에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 그래도 주요 자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기가 이전되는 자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산, 뭐 기계, 부동산 이런 것들과 네. 뭐 금융자산 예. 이런 거는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 예금 뭐 이런 네. 걸로 찍히는 거는 국세청에서 다 파악이 되는데 파악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네. 사거나 팔거나 혹은 또 비상장 주식이거나 하면 네, 좀 네. 덜 잡힐 수는 있는데 네네. 근데 현금 500만 원 들고 책 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거워요. 또 현금으로 무엇을 사더라도 예. 예서 등기가 되는 자산, 예. 기계도 등기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네. 부동산 당연히 등기가 되고 네. 그런 자료는 이제 등기소에서 바로 자료를 모아서 국세청 자료를 보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뭐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현금을 많이 돈다발 갖고 와서 사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그렇게 사게 되면 네. FIU라고 있어요. 저희 FI.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데 예. 그렇게 현금 다발을 갑자기 또 통장에 누구든 예.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서 넣든 내가 넣든 넣으면 이제 그 보고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불법적으로 한 20억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 어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FIU라는 조직이 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자금 세탁이란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됐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20억 다 현금 쓰고 사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걸 통장에 안 넣고 택시부터 다 현금을 지불하는 것도 어렵고 네, 네. 집을 사고 싶은데 현금으로 집을 사면 네. 어쨌든 자산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집은 무슨 돈으로 샀어? 이러면서 걸릴 수 그렇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은 흔적을 안 남기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남기고 현대사회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워낙에 신용카드 사회가 됐고 네. 계좌이체 점점 더 전산화로 올라가면서 예. 이제 현금 지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이죠. 근데 국세청에서 요거 봐라라고 생각해서 네. 항상 요건 반드시 잡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잡는다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뭐 자금 출처 조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소득, 연령, 재산 상태로 봐서 네. 해당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그러니까 20살인데 막 집이 세 채, 네 채 네, 이런 그런 거. 자가 취득하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과에서 분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보이면 이건 조사 대상에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확정되는 세액이 있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딱 찝어줘야 확정이 되는 세액이 있어요. 네.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결정 경정세액이라고 예. 국세청에서 어쨌든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다 털려요. 그러니까 한번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뭐 10년치 계좌를 다 보게 되면은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다 보게 되면은 이게 돈이 어디로 흘러갔고 누구한테 줬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고 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또 상속세 조사에서 한번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전자세금 계산서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도매, 네. 소매 뭐 이렇게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무조건 이제 그런 거 끊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종이 계산서에 이렇게 막 써서 네, 주고 네. 했었는데, 근데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국세청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쫙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오. 그러면 여기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보여요, 그게? 네. 근데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있는 게 자료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자료상 가서 뭐 자료 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란 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인데, 네. 근데 그 비용을 이제 가짜로. 예 맞아요. 예, 예.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물건을 그래. 찍었어요. 가짜겠지. 물건이나 이러면서. 용역을 실제로 사서 돈을 줘야 제가 그걸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자료상한테 가서 그냥 계산서만 끊어줘. 그리고 네. 대신에 이만큼 줄게 네. 하는 거 이제 자료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는 그렇게 막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막 부풀리다가 나중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세금 체납하고. 이게 자료상인데 예. 방금 말씀드린 조기경보 시스템이 예. 그 자료상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서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자료상들은 거의 잡힌다 요즘.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세무사님들은 네. 주식 투자하기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의 네. 흐름이 보인다면서요. 국세청이요? 네. 국세청에서는 뭐 그게 돈의 흐름보다 이제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세금에서 예를 어떻게 들어서 돌아가는지. 네네. 요즘에 뭐 2차 전지가 잘 돼. 그러면 뭐 어느 회사가 돈 많이 버는지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걸 본다고 그것까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아니 알아도 사실은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예. 않긴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저한테도 정보를 주잖아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요즘에 이게 좋아. 그래도 네, 네. 그 사람 말을 못 믿어서 네. 좋다면 자기가 왜 나한테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네. 이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안 네네. 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게 네. 2배씩 뛰고 뭐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무사님 말씀처럼 네. 세금이라고 하는 게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돈이 많이 몰리는지 네. 지금은 어떤 산업이 괜찮은지 이게 네. 보이니까 네. 갑자기 주식 투자하기 참 좋은 직업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증권사에서 저희보다 빨리 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랑 차후에 비슷해요. 알게 되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네. 주식이라는 게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어요. 네, 예.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부모님이요 네. 현금으로 네. 이렇게 딱 밀어줬어요. 네. 그거 국세청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근데 그 FI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거 황세무사 내가 이거 아들 계좌 이체 해줘도 돼? 그럼 나 바로 걸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이체를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한테 좀 주는 거는 네. 좀 넘어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전셋집 얻는데 네. 뭐 몇 억씩은 아니어도 네. 뭐 예를 들어 조금 보태줬다. 네. 뭐 그러면은 그것까지 막 일일이 그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조사가 게시가 되면 그걸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게시가 되면 문제는 네, 다 되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해당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그 취득 자금이 이제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네. 제가 아들 전세금을 쏴줬어요. 네. 이 아들 입장에서는 뭘 취득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바로 알기는 어려워요. 전세금 집을 사주면 사실 티가 날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세청 입장에선 이제 기획조사라는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크로 리버파크다. 뭐 이런데 그런 건 조사해야지. 그건 조사해야지. 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든다 네. 하면 그러면 거기 봤는데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닌데 세입자는 당연히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이 돼서 나이나 연령으로 봤을 때 이 전세자금을 취득할 수 없는 자다라고 싶으면 그럼 역으로 또 그렇게 조사가 들어갈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전세금 쏴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럼 이런 꼼수는 어때요? 예를 들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비싼 아파트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딸내미를 세입자로 드리고 네. 전세금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서류만으로 이제 네. 뭐 몇 억 이렇게 네. 그러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런 경우는 네,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법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걸리면 과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걸리면 무조건 과세는 되는데 네, 네, 네. 안 걸릴 수도 있다. 딱 그겁니다. 네. 재산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해서 이제 네. 세법상에는 이렇게 뭐 그런 일정 범위 넘어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근데 법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걸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법으로 과세는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이런 그 기관에 눈에 안 띄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요 다른 데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뭐 다른 일 때문에 네, 조사하다가 보니까 뭐야 아버지한테 전세를 그냥 공짜로 살고 있어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좀 투명하게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네. 세금을 안 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듯이 네, 네, 네. 뭐 세무사님들 중에도 네. 혹은 또 그렇게 세금을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네. 창과 망패의 싸움이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어설프게 했다가 정말 문제가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신탁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구조를 짝 짜서 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제 저희 국세청의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제 지자체도 지방세계법을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서 쫙 과세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더 이제 고등법원까지 나와서 대법원까지는 안 가봤지만 일단 그런 걸 구성하실 때도 정말 하시려면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치밀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네. 법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금 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의도가 나쁘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의도가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위의 실질이 너가 법상으로는 형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막 꼬아서 꽈지만 결론이 네가 얘한테 증여한 거네. 그럼 세금 내야지. 그거는 또 이제 근데 그건 세법에 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국세기본법 14조에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이렇게 피해도 에이 준 거잖아 세금 내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유사한 항목이 이제 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실질과세 원칙 그게 무섭네요. 되게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하여튼 줬으면 세금 내요. 뭐 이렇게 결론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게 상당한 강렬한 창으로 쓰이고 그러네요. 예, 납세자 입장에서는 근데 엄격 해석의 원칙으로 반대로 야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해서 자꾸 부딪힙니다. 예, 자꾸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런 예들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세무조사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세무조사라는 게 원래 절차가 있어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또 분석하는 기관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사전 통지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원래 조사 개시 15일 전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개시 15일 전에 야 나 조사 나갈 거야 15일 뒤에 이거 날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해 또 좀 바뀔 예정이에요. 이제 20일로 늘어날 거라는데 이렇게 예비 조사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착수하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 절차예요. 네. 근데 두 가지 사례에서 있어서만큼은 사전 통지 없이 바로 들이닥칩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법 말고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조세범 처벌법은 이제 형법입니다. 네. 형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 통지 없이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범죄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그렇죠. 건 안 알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세범 처벌법은 이제 훨씬 형법이기 때문에 세법과 또 별개로 또 적용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알려줬을 때 얘가 증거 인멸의 소지가 너무 다분해.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게임이 끝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거 뭐 있지? 예를 들어서 뭔가 비밀 장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정말 이제 단순히 전산으로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장부를 파쇄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또 사전 통지를 안 하고 바로 나갈 수 있죠. 그럼 그 누가 결정하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죠. 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네. 요거 장부 없애겠는데 얘기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많은 분들이 결정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울청 기준으로 이제 서울청에도 조사 1국, 조사 2국, 조사 3국, 조사 4국 있는데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요? 근데 뭐 조사 2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로 조사를 하고 뭐 조사 2국은 대기업 외부를 하고 조사 3국은 자산 양도상속 증여라는 자산을 하고 4국이 이제 조금 강하게 하는
조사를 그래요? 하는데 조사 사국이 그런 거예요? 네, 서울청 조사국이 그러는데 거기는 한 번 조사를 나가면 제가 저번에 봤을 때 평균 징세율이 150억인가?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보통 아니, 저렇게 세금이 150억이면 대체 이익률이 네. 얼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평균 징수율이 150억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서울청 4구에서 나갈 때는 많이 이제 예치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사전 통제 없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근데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게 있겠어요.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네. 사회에 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음.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네. 나쁘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거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계신 분들은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서울청 4국에서 일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국세청 조사국은 대대로 이제 서울청에서도 조사 1국과 조사 4국이 이제 서로가 우리가 조사국 최고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그 검사분들 그 특수부나 뭐 이런 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군요. 뭐 잘 모르겠지만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저 계속 또 머릿속에 드라마 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범죄다 네. 싶으면 얘기 안 하고 가서 조사를 하는 거고 네네.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자료를 충분히 소명해야 되니까 준비할 시간을 드릴게요 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아크로 뭐 그런 비싼 네. 아파트를 사거나 하면 세무조사 받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실제로 세무조사 후기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약간의 빌린 돈까지 계좌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핀셋 조사를 한다. 네네. 그래서 거의 멘탈이 털린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떤 조사를 하든 계좌를 열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랑 네. 예를 들어 돈을 누구한테 줬느냐는 그 사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이 사람이 이 음식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부터. 예, 이런 거부터 이 사람이 뭐 취향은 이렇구나. 뭐 어. 골프를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게 사실 계좌를 열어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 뭐 예전에 조사할 때 알았지만 어쨌든 대리인 입장으로서도 이제 계좌를 쫙 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입니다. 근데 MBTI보다 훨씬 더 정확하네. 계좌가. 엄청 정확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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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사실 조사가 개시가 되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주택을 취득해서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조사가 개시가 되면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봐서 여기에 증여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세세하게 다 보는 거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 자금 출처의 조사의 핵심은 내 계좌가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무조사 범위가 나에서 끝날 것이냐. 이게 더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방송 다 끝나가는데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에서 끝나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제가 매년 5억을 버는데 30억짜리 샀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았겠죠? 증여를 받아서 샀을 거예요. 아마 빌렸거나. 네. 근데 빌린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증여받았을 혐의가 너무 높은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매년 한 1억씩 버세요.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네. 아버지는 매년 1억밖에 못 버는데 얘는 5억을 어디서 받은 거지? 네. 그럼 아버지가 탈세를 했나? 아빠 회사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지금 예를 드신 그분처럼 아버지의 세무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 범위 확대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금 출처 조사의 제일 먼저 1순위는 이제 조사 범위를 나에서 끊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베스트고 못 끊어서 넓어지면 정말 그 조사는 너무 힘들어지는 조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인어른이 병원장에 계시면 그것까지 다 오픈을 하게 볼 수 되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금의 출처가 거기라고 하면 거기에 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감추더라도 저기서 터질 수 있다고. 그 어떤 그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세무조사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세무조사를 할 일이 아닌데 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내일이 오픈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저희 DNA 같은 사람이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어요. 이제 이사를 가려고. 네, 네. 근데 걔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부터 시작해서 대출 뭐 이렇게 소명을 하면서 저한테 아니 내가 내 집 사는데 네. 내가 돈 어디서 빌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그게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면 사실은 이제 결국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리인을 만나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업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리인을 만나더라도 그 대리인이 본인이 열심히 안 해놓으면 사실 대리인도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우선 꼼꼼하게 챙겨 놓으시고 뭐 세무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더 잘 막아낼 수 있으니까 네, 그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이 세법은요 꼼꼼하게 공부를 좀 평소에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내가 살면서 세법과 관련된 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집 살 때 이럴 때니까 네. 그 항목이라도 좀 네, 확인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재밌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무 얘기였는데요. 네, 네. 오늘 황범석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